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통영을 시작으로 순천, 진해를 거쳐서 대구 서문시장 방문까지 1박 2일 동안 영호남을 아우르면서 민생 행보를 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행보의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3월 31일부터 해서 1박 2일간 경남 통영, 전남 순천, 경남 진해, 네. 그다음에 대구까지 쭉 그 방문을 하셨는데요. 그 주요 행사가 수산인의 날 기념식 가셨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가셨고, 그다음에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장 프로야구 개막식장 가셨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두루 던지신 거고요. 네. 제가 볼 땐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들 곁에 다가가려고 이 행사를 기획하셨고, 지역적으로도 그 부분을 고르게 고려하신 거다 이리 봅니다. 원래 이제 정치는 뭐 그 해답이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들 곁에 가셔서 노력하시면서 민생이라든가 국정을 챙기시는 모습을 보이고, 또 국민들을 만나서 그 요구 사항이 뭔지도 수렴하시고 네. 하는 좋은 계획이었다고 봅니다. 국민들 곁에 다가가기 위한 민생 행보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번 행보에서 주목되는 점이 대구 서문시장 방문입니다.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대선 후보 시절부터 따지면 대구 서문시장에 이번에 6차례 방문이다 보니까 대구 서문시장에 좀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겠습니까? 금방 가셔야죠. 예, 뭐 대구 서문시장이 뭐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네.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은 통합 행보를 보이셔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서를 아우르면서 행보를 보이시는데, 실질적인 대면 접촉, 지금 다른 장소들은 전부 다 축사를 한다든지 이 시민들과 좀 격리된 공간이었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반겨주는 모습을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 수도권의 민심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다 절반 넘게가 반대하는 여론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 직접 맞닥뜨리기가 어렵고 두려운 점은 알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과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본인에게 환호하는 곳, 그 지역을 자꾸 찾아가는 것은 그 지역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네. 정말 진짜 민심을 듣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대구시장 말고 이제 다른 데를 좀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서문시장에 또 방문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뭐 6번 가셨다는데 대선 후보 시절에 가신 것까지 뭐 해수를 넣어가 갈 필요는 없고요. 네.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의 바로 밑에가 서문시장이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다 가셨어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셔서 가신 거는 뭐 무언의 메시지를 던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지난번 바로 직전에 지방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주하고 오송 그쪽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만 가시는 건 아니고 전국을 고르게 생각에 넣고 움직이시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전통시장이라는 게 가지는 의미가 조금 각별한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은 저는 가져요. 자신이 이제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는 장이기도 하고, 이번에도 왜 서문시장에서 초심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각오를 다지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국정을 제대로 챙기고 민생도 제대로 챙길 테니까 좀 힘을 모아달라, 좀 지지해달라, 그런 뜻도 이면에는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힘을 좀 모아달라, 지지를 보내달라, 이런 차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도하게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치중한다, 이건 좀 위험한 선택 아니냐, 이런 발언을 SNS에 올렸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그건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네.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더 다양한 계층을 만나달라, 지역적으로 중부권에 좀 가달라, 그다음에 정치 성향적으로는 중도층의 사람들을 좀 더 네. 많이 포용해달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 충고로서는 그거는 뭐 좋은 내용이고 잘 들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통 이제 현실 정치에서는 우리가 중도층을 끌어안는 부분에 앞서서 선결의 과제,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게 핵심 지지층, 전통 지지층을 다지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의 추이나 이런 걸 볼 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뜻을 모아줬던 분들의 마음부터 좀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균형을 맞춰서 점차 중도 행보,
중부권 행보를 하실 걸로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심평 변호사의 발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지율이라는 거 100%로 기준을 놓고 보니까 자꾸 학생들에 비교하게 됐는데요. 30점 맞는 학생이 있는데 지금 세계사는 계속 100점을 맞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하기 어렵고 좀 복잡한 고차 방정식인 수학을 자꾸 도전해서 성적을 올려야 30점 평균이 올라가는데 계속 잘하는 세계사 과목만 가서 대구 사람들만 자꾸 만나면 그분들이 좋다고 말씀하시겠는데 그러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서 지지받는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국민의 대통령이 되셔야 하는데 본인 잘하는 일만 자꾸 하고 거기서 칭찬받는 것 더 이상 점수가 올라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말고 다른 과목을 좀 공략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오늘 제주에서는 75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주요 인사들이 불참한 것을 놓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는데요.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최고위원을 하면서 검은 넥타이를 메고 검은 정장을 입고 동백꽃을 가슴에 달고 추념을 하면서 회의를 시작했던 것처럼 그 마음엔 전혀 변함이 없고요.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도 우리 당력을 쏟아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당의 지도부가 역할을 나누어서 각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 여당의 극우적인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망언을 한 여당 지도부 사과 한마디 아직 하지 않습니다. 4.3은 공산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 폄훼한 인사는 아직도 진실화해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났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일정 준비 등의 이유로 또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산 엑스포 관련 일정 등으로 제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놓고서 이재명 대표는 4.3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부도났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오늘 여야의 공방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면 좋겠다고 네. 생각하는 그 바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014년 국가주도 추념식으로 되고 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도 2번은 빠졌습니다. 3번밖에 안 가셨어요. 그래서 당도 지금 국제박람회 부산 엑스포 2030 엑스포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한 일정 때문에 다 못 가셨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작년에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의를 보이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 가셨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갔고요. 그다음에 당에서도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의원들도 10여 분 가셨습니다.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성의는 다 보인 거고 그 마음은 오롯이 전달한 건데 민주당이 이것을 약속이 부도났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소장님.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통령께서 통영 거쳐서 순천, 진해, 대구까지 도우셨잖아요. 돌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 준비 때문에 제주도만 못 가겠다고 하시면 좀 궁색하죠. 이번 일주일 동안 별다른 대외 일정이 없이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정말 긴밀하게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전날까지 다 돌아다니신 다음에 딱 이때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3월 8일에도 제 기억에 작년 3월 8일에도 한번 찾아가면서 제주도민들 위해서 절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5년 동안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처음에 한 번 정도 가서 힘을 실어주시거나 네. 본인이 안 되면 최소한 당대표가 가서 그와 준하는 힘을 좀 보여주거나 해야 되는데 양쪽이 전부 다 2인자가 감으로써 뭔가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데다가 태영호 최고위원이 지금 김일성 사주 발언 이런 걸 해놔서 가뜩이나 시끄럽기 때문에 한번 움직여서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자체가 이거 좀 약간 좀 더 극우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우익적인 마인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방향을 트는 것은 아닌지 즉 4.3에 대해서 가급적 언급을 안 하고 좀 멀리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가급적 4.3을 여당에서 언급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 가셨을 때도 4.3에 대해서 화해, 치유도 잊지 않겠다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국민들하고 한 약속을 무슨 번복하고 그럴 정치인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올해 특수한
그 일정이나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2030 이 부분은 지금 뭐 국제적으로 굉장히 뜨겁게 경쟁이 되고 있고 국가가 총력적으로 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사단이 와갖고 5박 6일인가 머무는 중에 어제 들어왔죠 아마. 오늘 국회를 방문한다고 그랬는데 여당의 대표나 이런 분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이런 와중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지난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 이렇게 발언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오늘 취재진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 사과를 해야 된다면 무엇을 사과해야 되는지를 먼저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듣기에도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맥을 보니까 4.3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한 네. 비극이라는 관점도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4.3 사건의 도화선이 된 남로당의 무장 폭동 등에 대해서는 뭐 역사적인 규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정치인의 정치적 행보 차원에서 이거를 좀 메시지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난 2000년도에 여야 공동 발의로 국회에서 제주도 4.3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요. 네. 그거를 근거로 해서 국가 주도의 추념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런 여야가 합의를 해서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매듭 짓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꾸 확전을 시키거나 상처를 덧나게 하는 뭐 발언은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5.18에 대해서도 북한군 개입설 지금 헌법에 올리는 문제를 가지고 여당 야당이 합의를 하고 있는 마당에 네. 여전히 북한군 개입설 얘기하는 사람이 정부 요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태영호 최고위원도 이분이 무슨 탈북자 출신이다 이런 걸 따지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본인이 잘못 배운 역사를 여기에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 여당의 최고위원을 하는 분이 김일성이 사주에서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이 매일 제사가 지금 벌어지는데 그분들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분은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하다가 국군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이다. 뭐 당연한 죽음인 것처럼 말하는데 전 받아들여지지가 않고요. 국가폭력이 그 당시에 잘못 작동했던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반성하고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추도식을 하면 네. 그런 흐름은 따라줘야죠.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전 더 이상하게 당 지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김기현 당대표가 하면 제지를 해야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개인적인 발언은 나가서 하고 최고위원으로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러니까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의 주장에 좀 더 쏠리면서 국민의힘이 우경화되고 있구나라는 의심을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정당 지지도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37.1%포인트로 조사가 됐고 민주당이 47.1%포인트로 조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먼저 원장님 이 배경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겠습니까? 특히 리얼미터 조사가 좀 많이 벌어지는 것 네. 같아요. 다른 조사에 비해서 아마 조사하는 방식의 회사 나름대로의 고유한 방식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거는 뭐 김재현 최고위원의 정강훈 목사 관련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네. 되고요. 그다음에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문제,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여진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 지금 뭐 논쟁적인 정책 거기다가 이제 뭐 말실수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금 한 달이 안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의 리더십의 성격 스타일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점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매력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젖은 신발을 신고 뛰려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당은 당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서로 긴장 관계가 일부 있는 걸 보여주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표시를 할 텐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전직하 있는 상태고 특히나 대일 관계에서 그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69시간 포함한 악재가 생기는데 그때 단 한 번도 당이 네. 대통령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조차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제동을 걸었으면 대통령이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힘을 실어주면서 균형을 맞춰서 오히려 대통령이 당에서까지 저렇게 얘기하면 내가 좀 고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할 틈이 있었을 텐데
대통령님 잘하십니다 말고는 아무것도 하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로 수렴되어 가는데 안타깝게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 이 흐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 심평 변호사가 최근에 보인 움직임이 당내에서 대통령에 대한 반기를 두는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앞으로 보아야겠지만요. 현재 있는 지도부로서는 그냥 같이 계속 가라앉는 쪽을 택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좀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조사를 봤더니 0.7%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주 만에 약간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것과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다소 올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여러 가지 한일 회담 여진이라든가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네. 특히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문제는 대통령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발빠르게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민생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이고 지시들을 하시면서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그게 등락폭이 크지 않으니까 네. 미미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네. 네. 예, 지난주나 이번 주나 다 오차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라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반등을 시키려고 하는데 반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중도층을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기존의 지지층을 묻겠다. 서문시장은 가고 4.3은 가지 않는 게 대표적으로 보여준 모습인데요. 일단 이 지지율을 유지하는 쪽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정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좀 불안합니다. 네. 언제나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 중도층을 향해서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정광훈 목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간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기현 지도부를 겨냥해서 소신과 철학 없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 체제로 안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또 지방 행정에만 더 전념해달라 이런 반박하는 또 메시지를 냈어요. 이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 간에 오고 가는 이 설전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아니 정당이라는 게 항상 이런저런 일이 있고 지지율도 늘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답답한 마음에 좀 더 잘하라는 그 뜻이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전당대회 거치고 지금 한 달도 안 된 대표 체제니까 이분의 그 당 운영의 스타일이나 네. 이런 과정들이 국민들 앞에 제시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상만 가지고서 바쁜 마음에 비대위 운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나간 거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와 정광훈 목사 간의 그런 설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설전들을 하시는 저간의 사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당을 끌고 들어가는 모습은 좀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람입니다. 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지방 행정에 더 전념해달라 이런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홍준표 시장이 또 반박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현역 당 상임 고문이라서 중앙 정치에 관여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광역시의 시장 정도 하면 당연히 중앙 정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죠. 네. 그걸 하지 말라고 말한 김기현 대표님이 조금 무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이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문제 벌어진 여당의 이제 깊숙한 사정은 잘 모르는데 나와서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판하는 분은 계셔도 전광훈 목사를 정면에서 비판하는 사람 정말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홍준표 시장이 나름의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처럼 전광훈 목사 같은 이 극우적인 인사가 언제까지 저 당을 쥐고 흔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언젠간 퇴출될 거라고 보는데 그때 누가 전광훈에게 제대로 맞서서 말했는가라고 했을 때 홍준표 시장은 그 앞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 자체는 틀린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여야는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놓고 먼저 맞붙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 일본 언론의 가짜 뉴스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몇 차례 분명히 밝혔지만은 후쿠시마를 방문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의 가짜 뉴스에 동조하고 일본의 의도대로 일본의 주장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를 깎아내리려는 무례하고 무리한 짓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일본을 돕는 친일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우리 영토와 영해 국민의 걱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저 수입하지 않겠다는 식의 원론적 답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당장 올여름 일본이 방류한다는데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하고 명시적인 대안과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이 과학적, 객관적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짚어보기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민주당 의원들의 이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 현장 방문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국민이 누가 네.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삼아달라 뭐 이랬던데 그 뜻도 뭐 어떻게 하든지 막아달라 이런 뜻으로 좋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방위를 한다는 거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뭐 6일에서 8일 2박 3일 가가지고 도쿄 전력 본사도 가고 뭐 한일 의원연맹 일본 측 의원도 만나고 현장의 주민들도 만나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건데 이분들이 만나서 뭘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건지 이건 정말로 100%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지금 이제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11개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시단을 만들어서 네.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이미 뉴스화됐습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우리 쪽 한국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과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현안은 일단락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열려 있는 현안이고 진행 중인 현안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야당 의원이 가서 누구를 뭐 그쪽에서 거부할 것 같은데 서로 만난다고 하더라도 무슨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건지 그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민주당을 보면은 죄송한 얘기인데 어느 나라 국익을 대변하는지 제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 의제 독도하고 위안부 문제도 우리 정부는 안 했다는데 일본의 일부 언론 얘기 받아갖고 강하게 뭐 청문회를 하니 많이까지 끌고 오고 있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하고 수산물 문제도 우리 대통령실이 수산물 수입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무슨 근거인지 일본 쪽에서 볼 때 유리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된다는 검언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덕을 보려는 심산으로 외교 안보 사안을 끌고 나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 점을 지적하고 네.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방일 계획이 정치적 공세이자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방일 자체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서 가는 것인지를 저도 잘 알 수 없어서 네. 없지 않아 불안한 지점이 있습니다. 뭐 일본 측에서 잘 만나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저희가 급하긴 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4, 5월 중에 방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께서는 뭐 한국이 참관하는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럼 참관 안 하는데 방류하면 반대할 건지라는 입장을 좀 정확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 참관 문제는 전 선뜻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뉴질랜드, 피지 등 16개 국가가 태평양에 있는 섬이죠. 퍼시픽 아일랜드 포럼이라고 만들어서 거기에서 있는 조직인데 거기에서 과학자 5명을 선발해서 작년 3월에 보냈습니다. 도쿄 전력이 내놓은 자료가 엉터리라고 하면서 그때 그 과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이건 방류가 아니고 투기다라고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과학적으로 일본이 사실관계에 응할 계획이 없다라는 것을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재주를 갖고 계신 것인지 옛날에 이런 뉴스인지 모르고 계신 것인지 당장 4월, 5월에 방류를 한다는데 대한민국의 대책이라는 게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얘기 물어보면 수산물은 수입 안 한다. 수산물은 저희가 법적으로 막고 있어서 국제 제소에서 막고 있어서 안 들어오는 건데 그건 문재인 정부 때 소송에 이겨서 그런 것이고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급해하겠냐 이런 말이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하나의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부가 조건을 딱 걸고 이 조건 충족 못하면 일본의 방류에 반대하겠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문제 삼겠다. 그리고 기존의 합의까지 깰 준비를 하고 가겠다. 왜냐하면 국민의 건강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만 해주면 저희가 안심하고 기다리겠는데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기시다 총리하고 했다는 설명 외에는 아무런 실효적인 뭐 예를 들면 국제해양법정에 소송을 건다든지 실질적인 대책을 아무것도 안 세우고 있으니 속이 답답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건데 얼마나 정부가 성실하게 답변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니 원장님께서는 국가 어떻게 간의 뭐 외교 현안이자 이런 부분들을 네. 어떻게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합니까? 그다음에 외교 현안이라는 것은 밀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치열하게 붙더라도 회의장에서 붙는 겁니다. 네. 그걸 뭐 국회에 가서 일일이 설명하라 그런 거는 그건 제가 볼 때 외교의 기본 원칙도 모르는 주장이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당장 한일 관계 여러 현안들을 민주당이 정치 이슈로 삼고 있어요. 국내 현안으로 삼고 있고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좀 죄송한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인데 지금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대일 외교뿐만 아니라 양국 관리법 개정안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선거구제도 있고요. 50억 클럽 뭐 문제도 있고 북한의 전술 핵탄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핫하게 민주당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대일 이슈잖아요. 네. 계속 거기에 집중해서 때리고 있는 건데 민주당이 요구하는 해법을 정부가 줄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국 간에 합의된 부분 논의되어서 밖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합의된 부분만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말은 시원한데 올바른 내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 그래서 민주당을 침묵시킬 좋은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느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했던 야당과의 대화,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그 성과를 긴밀하게 교류할 때 여야의 당대표를 모셔놓고 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말씀하지 말고 알고만 계셔 주십시오라고 설명하면 민주당이 그 얘기를 듣고도 더 이상 얘기는 못할 거거든요.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야당과의 대화, 이걸 한번 해보시면 민주당이 더 이상 이렇게까지 정치적 공세는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좀 소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과의 소통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아니 그 양국관리법 문제는 네. 뭐 이게 좀 내용을 보면 2005년도부터 지금 시장 격리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3,700만 석의 쌀을 시장 격리를 시켰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5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쌀 매입을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문제가 되면 매입하겠다라는 게 기존의 정책이고 입장입니다. 법적인 문제까지 갈 것도 없어요. 실제로 작년에 정부가 매입한 쌀 규모가 9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평균보다 훨씬 많이 했는데 이 지금 매년 1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 2030년이면 1조 4천억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시장이 근본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 시장 왜곡이 일어날 사안이고 문재인 정부도 부담스러워서 사실 법 개정을 못했던 것이고요. 농민단체 10여 개, 거의 20개의 농민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고 이게 실시가 될 경우에는 영세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늘어난다라는 네.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표를 의식해서 그런 건지 정치적 이익을 봐서 그런 건지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시장이 왜곡되고 국민 생활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내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뭐 확실하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당장은 제의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국회의원이 200명, 3분의 2가 다시 동의하면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현재 구조로서는 그렇게는 안 되겠죠. 네.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민주당이 관련돼서 국민의힘과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 또 다른 법안들을 통과시켰을 때 법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정책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일이 진행되냐면 사실은 정부가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게 그 협조를 요청하면서 일부 입법을 민주당이 받아주고 일부는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주면서 서로 타협하는 것이 정치의 네. 기본인데 법 필요 없어. 우린 시행령으로 다 할 거야 라고 본인들 하고 싶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는 전부 다 시행령을 고치고
야당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이 넘어가도록 해외 순방 결과 한번 공유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글쎄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번 총선에 이기고 나서는 뭐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면 망가지는 민생의 책임은 결국 정부가 지게 되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코아의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